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이번 주 알아야 할 간편 지식 경제가 먼데이. 경제 맥을 짚어주실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송승현 도시화 경제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주가 됐고 지난 4월 한 달 동안 참 경제의 주요 뉴스들이 늘 매일 새롭게 올라왔었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들 짚어보면서 또 흐름을 파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앞서 오프닝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거죠. 어제 정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명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건데요. 교수님,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예, 굉장히 복잡다단합니다. 이게 그 사건 건별마다 다 사안이 다르거든요. 지금 현재 화곡동에 있는 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빨리 경매를 집행해서 자기의 채권을 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인천에 있는 그 전세 사기는 약 한 3,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주변이고 여기는 또 선순위 대출이 있습니다. 집값이 한 3억 정도 된다 그러면 선순위 대출 1억 5천만 원 정도 다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매 낙찰가가 50%다 보니까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보전금이 8천만 원이 넘어버리면 인천에서는 최우선 변제금 2,700만 원도 못 받습니다. 서울에서는 전세 보전금이 1억 원이 넘어 이하가 되면 최우선 변제금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마다 또 해당 사건마다 다 사건이 다르고 또 화곡동에는 그 빌라가 주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인데 이분들은 최우선 변제금 그 먼저 선순위 은행에 대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경매를 좀 진행해 달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또 앞서서 이 사람이 집에 한 전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 60억이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구가 한 600가구 정도 되니까 좀 그 세금에 대해서 안분 배분을 좀 해서 그렇게 좀 해달라는 것이다. 결론은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지금 현재 경매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또 전체 전세 사기 피해자의 30%는 개인에게 채권이 넘어갔습니다. 은행들이 건저당을 잡았다가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개인에게 이 채권을 팔아버립니다. 헐값에. 네. 그러면 이 개인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세 경매를 연장을 해달라고 요구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굉장히 사안마다 지역마다 건별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건별로 사안마다 그 사람 각자의 상황마다 지금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다 다른 상황을 어떻게 이 한시적 특별법 안에 다 해당이 될까? 다 담을 수 있을까? 일단 그 부분부터 좀 궁금한 상황이긴 하네요. 그래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법은 LH가 먼저 주택을 매입해서 예. 그다음에 이 낙찰에 대한 우선권을 전세 피해자에게 먼저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집에 대해서 취득을 하게 될 때는 취득세를 100% 면제해 주고 그다음에 재산세도 우리가 1에서 한 3%니까 매년 한 2, 300만 원씩 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도 면제를 해 주겠다. 그다음에 이와 같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전세 피해를 한 사기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정부의 방안이고 야당에서는 좀 더 색다릅니다. 예. 정부가 아예 국가 예산을 동원해서 전세 피해를 입은 사람들 다 집을 사라. 그러면 약 금액이 한 7조 원 정도 든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와 같이 전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건건마다 다 사안이 다르고 국가 예산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 전체가 전세 피해자의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니까 또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는 전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네네. 이 집을 전세 보전금을 자기가 돌려받고 또 최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다면 받을 수 있고 계속 거주를 하는 것이 바로 목표고 야당에서는 그러면 국가 예산으로 또 동원해서라도 이 사람들 좀 구해주자는 것인데 지금 현재 여야가 지금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그래서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우리 전세 피해자분들이 지키는 겁니다. 절대로 딴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되겠고 좀 기다려야 되겠고 또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이렇게 전세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딴 생각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지금 정부도 신속하게 입법을 해서 이 피해자들 전원 구제하자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한시적 특별법 안에는 일단 주거 안정권을 보장하겠다는 거죠. 피해자들의. 그래서 우선 매수권을 주고 뭐 세금이나 대출 지원을 해주겠다 이거고 당장 지금 내몰릴 위기에 모인 분들 그러니까 우선 낙찰권을 줘도 더 이상 뭐 살 돈이 없는 이런 분들한테는 공공이 사서 뭐 임대하는 방안 지금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된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지금 뭐 문제로 제기되는 것들 뭐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적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떤 부분인가요, 대표님?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워딩의 내용 하나 보면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한시적 특별법. 그렇죠.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것들이 기간이 뭐 앞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앞으로 이 한시적인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또 어떻게 구제를 할 건지 그리고 이 앞으로 지금 상황에서 미분양 추이도 늘어나고 있죠. 전세 관련돼서 이런 문제점 그냥 단순히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역전세, 깡통전세 뭐 이런 것들이 2021년 6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 높은 수준의 전세 가격이 시장에 나올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거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런 물량보다도 계속적으로 누적해서 나갈 가능성들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 한시적인 상황 안에서 그 누적된 사람들은 어떻게 다 일일이 또 구제를 해주냐. 그리고 아까 세금 지원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우리 생생경제하면서 세금에 대한 지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뭐 이거 전세 사기만 바라보면서 어떤 나라를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뭐 7조 원이 투입이 된다, 뭐가 투입된다 얘기하는데 지금 LH에서도 뭐 지금 매입하는 금액 자체가 한 5조 한 5천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정도 선에서는 뭐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늘어나는 물량들 그다음에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 또 앞에 먼저 피해를 입으신 분들 그 일일이 다 보생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죠. 그리고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형평성이라는 이런 차원들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너무 뭐 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막 너무 빠르게 달려가는 것보다도 지금 그 경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해 놓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특별법이라고 말은 하지만 조금 더 단단하게 좀 다져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막 급하게 일단은 그 거주 공간 안에서 안정적으로 임차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은 되니까 네, 그 상황에서 네. 길거리에 몰리지 않는 정도에서 일단 그 뭐랄까요 뭐 홀딩을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형평성적인 문제라든지 또 아까 제기하신 거 세금이 얼마나 들어갈 건지 또 공공에서 매입을 하는데 공공 매입 주택이 과연 이 매입한 주택이 지금이 아니라 만약에 LH가 매입을 해서 임시 거처처럼 준다고 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가고 나서 과연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임대주택인지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을 안 해놓은 거잖아요. 거기서 사기 사건이 났다고 해서 거기 세금 그다음에 저리대출 그다음 매입을 해주는 이런 문제들. 왜냐하면은 예산이라는 게 확보돼 있는데 다른 곳에 매입해야 됐던 그 물량들 대신 이거를 사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지역 안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 문제점들이 해소가 지금 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나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고 네. 그 세금 안에서도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예산 부족한 문제 그다음에 그 세금이 들어갔을 때 과연 이 국민들이 이 모호한 과연 이게 전세 사기로 볼 건지 아니면은 최우선 변제가 인지를 했는데도 공인중개사들이 이 정도면은 이분 뭐 집이 몇백 채가 있는 사람이라 안정적으로 임대에다 경매 넘어갈 일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간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인중개사들의 문제점들 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피해는 어느 쪽이 할 건지 그 피해에 대한 보상들은 누가 할 건지 왜냐하면 이런 법을 만들고 나서 나중에 다듬고 그 추가적으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나 어떤 이런 피해 때문에 또 이 피해를 틈타 가지고 일정 부분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뭐 사기 집단 같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도 잘 걸러내려면 조금 더 단단하게 좀 다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이
제기가 되는데 일단은 뭐 형평성 문제라고 하면 아까 한시적 특별법, 그러니까 그 기간 한시적인 그 기간을 과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럼 그 전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이것도 일단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마음 먹고 전세 사기를 쳐서 지금 피해본 분들도 있지만 사실 전세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보증금 못 준 임대인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의도한 게 아닌데. 그렇죠.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똑같이 보증금 못 돌려받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시 피해자는 피해자인 건데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게 사기인 건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갭 투자의 그 투자를 해서 투자의 실패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피해를 본 건지 그러면 그 투자를 한 사람이 피해를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지 나라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이게 애매하다라는 거지. 사기인지 아니면 투자 실패인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정확하게 검증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공공주택에서 이제 나라 돈이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공이 임대를 해서 다시 이분들한테 주거를 마련해주는 싼 값에 그런 방안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이 일이 아니었다면 공공이 원래 임대주택 하잖아요. 사들여서 그렇죠. 네. 다시 이제 풀잖아요. 그럼 원래 이 일이 아니었다면 그거를 받을 수 있었던 분들은 또 뒤로 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위가 밀리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건 역시 또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지역들만의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들이 공급이 돼줘야 되는데 어떤 특정 지역에 쏠려서 거기에 임대주택이 매입이 되면 보는 시각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역이 안정적으로 임대 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매입한 임대주택 그 지역이 님비처럼 여기는 저소득 계층들 또는 서민들만 사는 지역이다. 낙인 효과가 되면 그 지역 일대에 또 주택 가격이라든지 어떤 뭐 비선호가 되는 지역으로도 또 전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적정 배분이 중요한 건데 이거 뭐 특정 지역에서 이런 사건들이 터졌다고 해가지고 거기에만 임대주택을 매입해 주는 거 하고 아까 임대 관련돼서 공급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순위가 밀린다라는 거 이거 그러니까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교수님은 지금 이런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도 분명히 이제 그 부분을 다 문제로 인식하고 계실 건데 어떻게 좀 한 말씀이라도 조언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풀면 좋을까요? 우리가 경제학의 목적은 공정성하고 효율성입니다. 네. 가장 공정하게 자원이 배분되었느냐 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었느냐는 거죠. 원래 우리나라 예산은 630조 원인데요. 네, 네. 우리가 이 630조 원 중에 항상 10%는 국방비로 고정되어 있고요. 30%는 복지비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냐. 저는 이제 전세 피해자분들이 발생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천의 집값이 50% 내리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이제 공인중개업자와 전 집을 가지고 있던 임대인들은 집이 한 3억 정도 했기 때문에 네. 이 집이 1억 5천만 원 은행 대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들은 중간에서 한 8천만 원 정도를 들어오더라도 은행 이자와 합치면 한 2억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유가 한 5천만 원 정도 남는다.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라 이렇게 했는데 인천의 집값이 가장 많이 내렸는데요. 30에서 50%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확대된 것이고 지금 현재 인천의 아파트 전세 피해자 입은 경매 낙찰가율이 49%입니다. 감정가가 2억 7천만 원인데 약 한 40 반토막이 나서 낙찰이 되고 있고 서울에 있는 화곡동의 빌라의 가격은 경매 낙찰 가격이 시세 50%밖에 안 됩니다. 예. 보통 우리 빌라는 한 30-40%에서 낙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 또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가격을 짜고서 매매를 많이 하고 또 빌라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없습니다. 네, 한 1분 정도로. 바로 이런 이유 해주세요. 때문에 공인중개사 임대인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것도 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 대법원은 본인이 공인중개사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 본인이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라. 확인을 안 해서 발생하게 되면 50%는 계약자 책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앞으로 공인중개사 말만 믿지 마시고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경제가 먼데이, 경제 맥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님,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자 구제책을 지금 정부와 여당이 내놨습니다. 한시적 특별법 방안을 어제 발표를 했어요. 이런 내용이 담길 것이다라고 해서 좀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런데 이게 또 한쪽에서는 이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져서 그런 건지 역전세난도 덩달아 심화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많이 났더라고요. 일단 서울 지역의 빌라의 한 뭐 절반 이상이 전세값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황이?
지금 1분기에 서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연립 다세대 전세 뭐 요게 절반 정도가 작년 4분기보다 떨어진 그런 금액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전세값이 떨어진 그렇죠. 거죠. 예, 떨어지고 있고 4분기하고 1분기 전세를 이 업체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한 55% 정도. 그러니까 전체 전세 거래 1,471건 비교했는데 804건 정도가 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이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지역들 보면은 은평구가 한 67% 정도가 하락한 거래가 나왔고 또 강남 불패라고 이야기 많이 했었던 그 강남이 62%입니다. 그다음에 강서구가 61%. 그러니까 이런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났고 역전세들이 일어나는 지역들 대표적으로 강서구를 보는데 이 강남이라는 지역이 상당히 높게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뭐 대단지 아파트들이 입주하면서 뭐 개포동 같은 경우는 수억씩 떨어지는 그런 시세들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뭐 문제점들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는 빌라의 전세값만 부각을 해서 나오고 있는 통계예요. 지금 예. 나오고 있는 기사들이요. 예. 근데 뭐 업체가 그 아파트를 다루는 업체여서 그런지 아파트는 빠졌는데 이 통계를 발표한 곳이 네, 제가 볼 때는 빌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아파트도 굉장히 심각하게 역전세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를 하고 서울을 비롯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풍선 효과나 반사 이익을 보면서 전세 가격 또 특히나 뭐 임대차 3법이 주택 시장의 가격 왜곡을 만들어서 어떤 전세 가격이 폭등할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전세값은 높아졌고 그다음에 매매값은 같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역전세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이런 아까 전세 사기 얘기뿐만 아니라 이 하반기 때는 복합적인 그런 문제가 생긴다. 복합적인 문제라는 건 전세 사기, 역전세, 깡통전세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세 사기로 완벽하게 분리를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 그다음에 이런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역전세를 통한 전세 사기, 뭐 이런 전체적인 전세 문제라는 그 큰 카테고리 안에서 과연 예산은 넉넉하게 있는지 그 한시적인 기준 자체가 언제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울에 대한 빌라만 55%라고 얘기했는데 거의 뭐 무자본 갭 투기에 가까운 곳들 같은 경우는 뭐 아예 그 뭐 경매로 넘어가면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최우선 변제되는 금액까지도 뭐 없을 정도의 그냥 뭐 전 재산을 완전히 손실하는 그 정도 수준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단하지 못한 그 법을 만든다든지 또 지금 법안 심사 소위를 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부동산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되냐 안 되냐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시행령 말고도. 그런 것들이 뭐 이번 주는 굉장히 크게 좀 문제 의식들을 갖고 좀 꼼꼼하게 쳐다보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송 대표님께서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상황을 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 이렇게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는 이유 일단은 전세값이 떨어져서 이제 그런 걸 텐데 왜 전세값이 왜 떨어지고 있나요, 계속?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은행 이자율입니다. 우리가 현재 집담보대출 금리 기준으로 한 7% 정도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기준금리가 1%였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3% 가상금리를 더하면 우리가 집담보대출 금리가 4%였는데요. 지금은 8%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2배 이상 오르게 되니까 집값이 폭락하게 된 겁니다. 은행 이자와 집값은 90% 확률로 반대의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 이자보다도 집값이 더 많이 올라야만 사람들이 집을 구매를 하는데 이렇게 은행 이자가 2배 이상 오르다 보니까 은행 이자가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 더 많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이렇게 30% 인천 지역의 많은 지역은 50%까지 내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다. 저는 이제 이렇게 전세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에 또 첫 번째는 우리가 은행 대출 있는 집은 절대 얻으면 안 됩니다. 예. 은행 대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건저당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건저당이라고 하는 것이 은행에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이자를 안 내게 되면 은행이 강제로 집을 경매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빌라를 아파트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은행 이자를 딱 3개월만 연체시켜 버리면 은행이 경매를 시켜 버리고 그다음에 세금 납부도 다 지금
밀려 있는 거죠. 좀 화곡동에 아까 말씀드린 집들이 지금 종부세 60억이 밀려 있습니다. 그러면 100개의 빌라가 지금 화곡동에서 경매에 넘어가져 있는 상태인데 전세 피해를 입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안분 배분을 해서 600만 원씩 안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경매되는 집부터 60억이 될 때까지 계속 그 집에 다 60억이 다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 은행 그 정부의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종부세가 60억씩 전부 다 100가구에 다 밀려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화곡동에 있는 분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안분 배분을 해서 600만 원씩만 좀 법을 좀 바꿔서라도 좀 해달라는 게 지금 요구 상황이고 이와 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 대출 있는 집은 절대 피해야 되겠고 네. 그다음에 전세를 하지 말고 이제 월세를 얻어라. 우리나라는 최우선 변제금이 약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전금을 3천만 원으로 하고 월세를 얻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등기부등본을 본인이 발급하지 않고 공인중개사만 의존한 경우에는 50%를 본인에게 책임을 물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절대로 공인중개사 말 믿으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가 등기부등본을 떼야 됩니다. 계약하는 날 떼야 되고 잔금을 주는 날 떼야 됩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가 등기부등본 발급받는데 1,000원입니다. 이 1,000원으로 1억 원, 수억 원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 금융에 대한 지식을 좀 알아야 되겠고 우리나라는 전체 가구의 66% 아파트입니다. 예. 그다음에 한 20% 정도가 빌라에 사는데요. 결론은 집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5대 5입니다. 우리나라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빌라보다는 빌라의 전세를 사는 사람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빌라의 전세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준금리가 내년부터 내려가게 되면 예. 집값은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50년간 분석해 보니까 우리나라 집값은 90% 확률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정도 금년과 작년 한 2년 정도 내렸지만 앞으로는 또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집값은 또 상승한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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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하고의 상관성이 90%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전세 관련돼서 이렇게 상관성이 큰데도 무분별한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값에 대한 대출 제한들은 있었는데 전세 가격은 서민 대출이라고 해서 대출들 더 많이 해줬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전세 대출이라는 게 서브프라임 등급에 해당되는 대출을 계속적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그 카드 대란 있잖아요. 네네. 카드 대란 그냥 소득과 상관없이 카드 막 발급을 맞아요. 해줘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이 전세 대출 같은 경우도 소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계속적으로 대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대출 수요자들을 키워왔고 이런 대출에 대해서 이 상관성이 큰 전세 가격을 키워왔고 또 그런 전세 가격이 거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하락하는 추이를 보면 매매가하고 전세가의 하락 추이를 보면 매매가보다도 전세 가격이 더 급하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어떤 전세 가격 하락을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뭐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도 일정 부분 맞습니다. 뭐 한 90% 정도의 상승들을 해왔던 게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인데 그 부동산 시장 안에서는 전세라는 제도를 가지고 어떤 가격들을 올려왔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2008년 이전에는 소위 말하는 그 올 전세에 해당됐었는데 네. 그 이후부터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들어오고 나서 전세 가격도 뭐 금리하고의 같이 어떤 동조하고 되는 그 추이가 좀 트렌드가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전세 가격이 올라와 줬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런 매매 가격이 떨어지니까 차라리 그냥 전세에 살자. 근데 지금은 대출을 끼다 보니까 이런 탈동조했던 게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 가격도 같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세 가격이 이렇게 붕괴된 상황 안에서는 예전의 트렌드하고는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임대 시장 같은 경우도 이 대출과 금리의 상관성이 굉장히 커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파트가 안전 자산이라는 것도 아까 강남 불패라는 시내도 지금 신화도 계속 깨지고 있는 네, 상황인 네. 것처럼 아파트가 안전하다는 그런 상품과 인식 자체도 뭐 약간 안전 불감증처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앞에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있는지 그런 거 확인 안 하고서는 뭐 역전세 그다음에 뭐 어떤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통계도 완벽하게 잡힌다라고 하는데 이런 통계가 완벽하게 잡히는데 이런 역전세라든지 주택가격이 하락할 건 아무도 예측을 못했잖아요. 그런 통계는 결국은
후행해서 트렌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미리 이런 그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다라면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봅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세 사기 피해가 너무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뭐 이제 곳곳에서 이런 일이 좀 더 드러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역전세난도 덩달아 심화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일단 은행 이자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연관된 게 있다. 그동안 금리가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송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출 제도도 그동안 무분별하게 대출을 많이 해줬던 이것도 같이 연계가 돼서 지금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인데 일단 지금 그동안의 결과들이 쌓여서 이제 드러나는 상황이고 이제 교수님 말씀으로는 이제 내년쯤에 이제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집값도 이제 뭐 원상 회복을 하고 예전과 같은 이제 그 추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집을 얻으시는 분들, 전세를 얻으시는 분들 현재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셔라. 그것도 지적을 해주셨죠. 일단은 먼저 전세를 얻으시는 그 집에 대출이 끼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라. 근저당 잡혀 있는 거 없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월세를 가셔도 좋다. 이 말씀 해주셨고 또 하나 계약하실 때 물론 중개업소에서 부동산에서 잘 확인을 해주겠지만 내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자. 그 집에 뭐 등기부등본 떼서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을 하셔라. 이 부분까지 지금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 사기 피해 입은 분들에 대한 정부 구제책이 지금 마련이 되긴 했지만 그 부분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보완할 점이 많이 있긴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거는 아마 여야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준비해 나가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공인중개사 관련돼 가지고 재미있는 우리나라의 그 제도를 하나 설명드리면은 네. 우리나라는 특약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약. 예, 제 지인이 뭐 타 국가에 가서 계약서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질문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혹시 계약대로 안 되면은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어봤더니 의아해 한다라는 거예요. 외국에서. 네. 네. 아니 계약대로 안 되는데 계약서를 왜 쓰냐. 그렇죠. 네. 뭐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계약대로 하면 계약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계약서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계약서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말이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특약 같은 것들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는 거고 뭐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임차인들이 뭐 도배라든지 장판 뭐는 수선을 직접 하고 경기가 꺾일 때는 집주인들이 해주고 특약이 주먹구구로 제 멋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에 대한 제도 자체를 손을 봐야지 계약처럼 되지도 않는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제도로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런 질문을 당연히 타 국가에서는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켜지지 않고 있는 계약서를 쓰고 있다라는 게 우리 지금 부동산 업계의 현실이고 그런 것들 지적하신 것처럼 오히려 그런 실수를 그 피해자들이 직접 알아봐야 되는 거면은 뭐 직거래를 하지 뭐하러 공인중개사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약처럼 되지 않는 뭐 어떤 대출 심사를 받을 때도 미리 선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계약서 우선 쓰고 계약서를 한번 넣어봐야지 압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하는 그 계약이라는 게 결국은 특약으로 보는 뭐 어떤 수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어떤 전세 사기에 대한 문제는 누가 법적인 책임을 진다 이런 것들 다 있어야 되는데 뭐 계약서는 몇 줄 안 되고 특약이 이만큼이다. 개 키우면 어쩔 땐 되고 어쩔 땐 안 되고 뭐 속사정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전체적인 게 전세 사기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 부분도 진짜 그동안 생각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건 어떤 하나의 관행처럼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러고 보니 계약서에 서명을 왜 하나 이런 생각이 진짜 드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서대로 이행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계약하시는 분들 계약서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한미정상회담 얘기도 이제 해야 돼서 요거 짧게만 요것도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요거 짧게만 좀 여쭤볼게요. 오는 26일입니다. 국회가 신규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는 그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사실은 지난번 전매 제한 그 완화하고 나서 이게 폐지가 돼야 완벽한 좀 이 규제를 해제해주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는 법안이기도 한데 한편에서 이런 우려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럴 경우 갭 투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대표님? 지금 우리가 분양을 받으면은 어떤 예전만 해도 실거주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자체를 거주를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트렌드였는데 지금은 거주하고 또는 뭐 내 집 마련 실거주 수요가 애매모호하잖아요. 이게 미리 사놓고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 근데 실거주 의무를 폐지를 하게 된다라면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왜냐하면은 계약을 하고 중도금 대출받고 그 전세금으로 그 어떤 내 집을 마련을 하고 또 때로는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면 주택 공급도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임대 시장에서도 물량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다주택자들이라든지 집을 사시는 1주택자들 뭐 이런 사람들도 집을 사서 임대 시장에 물량을 내놓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하필이면 이런 그 소위 통과하기 직전에 전세 사기 문제가 커졌잖아요. 우리나라의 구조 자체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5대5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내 집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죠. 근데 지금 그 50% 한 그 2,500만 명 정도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전세라든지 임대 시장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갭 투자의 수단이 되는 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거 분상제들이 풀리게 된다라면은 그 주택 가격들을 일정하게 가격 상한을 받지 않고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택 가격이 빠질 가능성들도 상당 부분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올 하반기부터 전세, 역전세, 전세 사기, 그 다음에 깡통 전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 있는데 아직 특별법도 제대로 완비가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물량들 임시거처라는 물량들도 완벽하게 확보가 지금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누적된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게 된다라면은 더 많은 전세 물량들이 시장에 풀리게 되고 투자의 수단으로 된다라면은 문제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전세를 받는 이것도 대출을 또 받아가지고 전세들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전세 부실한 그런 금융이 커지고 전세 물량들 위험 요소가 있는 물량들이 많아지고 미분양된 지역들의 물량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화가 되지 않는 물량들인데 이런 것들이 또 전세로 나올 수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 잔금 자체를 전세로 대처한다라는 거 이 전세가 결국은 시장에서 갭 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완벽하게 뭐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제기가 되고 있는 이 전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노출이 되고 그런 노출된 것에 또 피해자를 더 양산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보다는 전세에 대한 완벽한 준비가 되고 나서 조금 더 유예를 하고 나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26일에 이제 주택법 개정안 이제 심의를 할 예정인데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실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를 두었던 이유는 예전에 실수요자를 위한 거였잖아요.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갔던 건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전매 제한도 좀 완화시키고 거기에 함께 실거주 의무도 폐지한다는 내용을 이제 넣는다는 건데 이러면 아무래도 투자 수요가 많아질 거니까 그러니 갭 투자 더 늘 수 있는 이런 우려도 함께 제기가 된다. 이제 이 말씀이신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뭐 계속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계속 이제 지켜보면서 상황을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5박 7일간의 국빈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정상회담, 미 의회 연설, 뭐 각종 경제 일정까지 정말 아주 촘촘하게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어떤 성과를 낼지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데 무엇보다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이슈 특히 교수님 우리 미 인플레 감축법, 뭐 반도체법 때문에 우리 기업이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과연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지가 주목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 품목 1위가 반도체인데요. 20%를 차지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60%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고 삼성과 하이닉스가 각각 35조 원을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놨습니다. 세계에서 단일 공장으로 가장 큰 공장이 중국에 있는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이고 하이닉스 공장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를 좀 최신 반도체라든지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주지 마라. 만약에 준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경제에만 이용될 수 있는 것만 좀 줘라. 최근에 중국은 미국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3위의 반도체를 수입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예. 그러면 중국에서는 지금 반도체가 부족해지게 되면 또 한국에 요구했습니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공급 안 해서 부족해진다고 해서 한국이 주지 마라.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경제가 계속 성장해오고 따라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아무래도 견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GDP가 22조 달러고 중국이 16조 달러. 우리 한국이 2조 달러 정도 됩니다. 네. 중국의 경제가 너무 과도하게 따라오고 또 반도체도 지금 현재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이요? 예, 중국이 반도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신 반도체는 아니고 좀 기술력은 좀 떨어지지만 우리 중소기업이 상용하는 제품은 중국에서 반도체를 이미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반도체를. 그래서 예. 결론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것은 반도체에 관련돼 있는 성공률, 수율, 반도체 완제품은 몇 % 만들어내는지라든지 또한 반도체에 대한 뭐 재무제표라든지 모든 것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10년 동안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완전 퇴물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것은 한 5% 정도만 업그레이드 하는 걸로 얘기했고 중국에 공급하는 반도체는 AI 반도체나 최신형 반도체가 아니라 산업과 경제에만 이용되는 순수한 반도체만 중국에 꾸준히 공급하겠다. 이와 같이 미국이 원하는 것은 반도체 칩보 동맹을 통해서 중국의 경제를 좀 추격을 좀 맡겨자 하는 것이 네, 가장 네.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60%. 그다음에 소재, 부품, 장비는 일본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대만이 비메모리는 80%,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80%를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굉장히 협상을 잘해야 되는 거죠. 뭘 요구를 해야, 뭘 얻어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70조나 투자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경제나 산업용을 반도체를 계속 생산할 수 있게 해달라. 또한 우리가 미국에 짓는 반도체 공장을 미국은 지금 시찰하거나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비밀을 좀 지킬 수 있고 기업의 뭐 재무제표라든지 회계 자료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조금은 한 50조 원 받습니다. 네. 미국은 50조 원의 보조금을 받는 것만큼 우리가 회계 자료도 공개하고 만약에 돈을 벌게 되면 그 75%를 미국이 갚아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50조 원을 빌려줄 테니까 나중에 돈 벌게 되면 다시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는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반도체고 또 중국과의 교역으로 먹고 살고 있는 나라인데 중국과의 교역을 이렇게 좀 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서히 좀 산업용에서만 반도체를 공급하고 서서히 좀 수출 물량은 줄이겠다. 또한 우리가 과거 롯데와 신세계가 완전히 투자를 다 뺏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이 반도체 공장도 서서히 좀 줄이는 출구 전략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삼성과 하이닉스도 중국에 대한 시설을 5% 업그레이드 하면서 최소한 산업용만 생산하는 걸로 미국 양보를 얻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네, 네. 지금 중국의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이 전기자동차의 50% 이상을 미국에서 공급하지 않으면 보조금 1,000만 원을 못 받습니다. 예, 예. 지금 테슬라가 미국에서 60%가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대와 기아가 6% 정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조금을 받으려고 그러면 미국에서 생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또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좀 양해를 좀 해달라. 우리가 지금은 당장은 못하니까 이것을 2025년까지 이제 2025년부터 생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2025년까지는 현재 체제를 좀 유지하고 이와 같이 좀 서서히 해야지 급작스럽게 미국에서 생산된 것만 보조금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미국 중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양보를 좀 얻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반도체 그리고 우리나라 전기차 관련해서 좀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요구해야 된다.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 방미에 122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을 한대요. 아무래도 세일즈 외교 분야에서 기대가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 송 대표님도 관련 기사를 보셨죠? 네. 예. 그런데 이 성과라는 것 자체를 얼마나 이뤄낼 수 있을지는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하나의 국가의 뭐 외교면서도 뭐 어떤 그렇죠. 정치적인 그런 것들도 있어서 사실 실익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요. 김대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런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최근 뭐 본인들의 회계라든지 뭐 어떤 노하우를 다 노출을 하는 것도 사실 혜택을 받는 것만큼 지금까지 축적된 노하우를 입는 것도 굉장히 손해를 입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갚는 비용 자체도 75%라고 한다라면은 큰 실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세일즈 외교를 하고 나서 만약에 어떤 뭐랄까요, 뭐 많은 것을 주고 온다라고 하면 그 성과가 그렇게 뭐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가능성들도 좀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뭐 IRA라든지 뭐 또 뭐 칩스라든지 맞아요. 뭐 이런 것들 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IRA 같은 경우는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 외교에 가까운 그런 경제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참 요번에도 뭐 경제 사절단들이 가서 아주 122명이라면은 굉장히 큰 규모가 가는 거죠.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가기는 굉장히 그러니까요. 어려운데 우리나라에 뭐 이재용부터 해서 현대자동차, 삼성,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가 다 갑니다. 그러니까요. 6명 대기업 총수가 다 가고 그다음에 7개 MOU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7개 MOU를 맺고 삼성전자는 2분기에 이제 우리가 1, 2, 3, 4, 5, 6 해서 2분기에 전체 적자가 한 1조 원 정도 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삼성전자가 1분기에는 한 6천억 정도 흑자였거든요. 네. 삼성전자는 매년 분기마다 10조씩 돈을 벌었습니다. 매년 10조씩 벌다가 금년 1분기에는 6천억이 이제 흑자였는데 2분기에는 마이너스 1조 원 적자다. 삼성전자가 완전히 적자로 돌아서는 상태고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20% 감산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5%씩 감산을 해서 반도체 공급을 줄여서 반도체 가격을 올리는 방법으로 이제 취하고 있다. 네. 결론은 우리나라 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미국은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밖에 안 됩니다. 30%요? 우리나라는 한 30%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모든 기업 국가들이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겁니다. 공장을 짓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목표고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짓고 현대차가 공장을 지으면 1,000명, 수천 명을 고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미국의 법인세는 21%입니다. 우리가 지금 26%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국에 공장을 짓느냐. 저는 안타까운 것이 작년 말 2022년 말 기준으로 우리 대학생 청년 취업률이 45%입니다. 반밖에 취업을 못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기업이 다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정부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해외 기업을 우리나라에 유치하자. 예.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좀 취업률도 올리고 우리 경제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26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우리가 원하는 좀 요구사항들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잘 좀 받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경제가 먼데이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님,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